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역대 최대 규모의 점포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과거 오프라인 매장에서의 성공에서 벗어나 온라인 중심으로 롯데를 재탄생시키겠다는 전략입니다. 오늘 오후 5시 현재 국내 코로나19 확진자는 총 6,088명으로 집계돼 전일보다 322명이 증가했습니다. 사망자 수는 40명, 완치자는 8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서울 서초구 신반포 15차 재건축 사업이 삼성물산과 대림산업, 호반건설 등 3파전으로 굳어질 전망입니다. 이른바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스타트업계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혁신산업 육성에 찬물을 끼얹었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센 뉴스 플러스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뉴스 플러스 서정덕입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역대 최대 규모의 점포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과거 오프라인 매장에서의 성공에서 벗어나 온라인을 중심으로 롯데를 재탄생시키겠다는 결의를 밝힌 겁니다. 문다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백화점과 슈퍼, 대형마트 등 오프라인 매장 가운데 약 20%인 총 200개 점포를 연내 폐쇄하겠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오늘 리온게이자이 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밝힌 롯데의 점포 구조조정 방안입니다. 계획대로라면 슈퍼는 536곳 중 20%, 양판점은 591곳 가운데 20%, 백화점은 71곳 중 5곳이 올해 안에 사라집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점포 구조조정입니다. 다만 롯데지주는 사업 재조정 작업이 연내 시작된다는 뜻이라며 기존에 발표한 3년에서 5년 내 200여 개 점포 순차적 정리가 맞다고 설명했습니다. 신 회장은 이 같은 계획을 통해 오프라인 점포 위주 성공에서 벗어나 온라인 사업에 집중하겠다는 결의를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디지털 분야에 집중 투자해 롯데의 개별 온라인 사업들을 롯데온으로 이뤄라 하는 작업을 가속화하고 온오프라인을 연계한 옴니채널 전략도 본격적으로 펼칩니다. 백화점이나 슈퍼, 가전 양판점 등 가까운 매장에서 롯데가 취급하는 모든 제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신 회장의 이 같은 결단은 기존의 경영 방식이 더는 통하지 않는다는 판단에서 나왔습니다. 최근 국내 시장의 소비 침체와 온라인으로 변화하는 소비 패턴 변화로 인해 롯데쇼핑의 영업이익은 지난 5년간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전통적인 유통 강자인 롯데의 변신에 업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문다혜입니다. 오늘 오후 5시 현재 국내 코로나19 확진자는 총 6,088명으로 집계돼 전일보다 322명이 증가했습니다. 사망자 수는 40명, 완치자는 8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경북 경산시를 감염병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대구 지역의 코로나19 경증 확진자를 돌보기 위한 경북 대구 생활치료센터 3곳이 5일부터 문을 열 예정입니다. 하지만 대구 지역 생활치료센터 확보에 차질이 빚어져 입원 대기 환자가 여전히 2,000명을 웃돌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점차 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관계자는 대구 지역 신천지 신도 중 유증상자 대상 조사가 마무리됐고 무증상자 신도와 대구 시민에 대한 검사가 이루어지고 있어 확진자 수가 점차 줄어들 가능성을 예견해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제 신용평가 회사 무디스는 한국 정부가 발표한 코로나19 대응 추가 경정 예산안이 한국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무디스는 한국은 신용 등급이 비슷한 다른 국가보다 낮은 부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한국 국내와 주요 교육국에서 코로나19의 심각성과 지속 기간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불거지고 있다며 이는 경제 성장의 위험 요인이 될 수 있으며 추가 재정 부양책을 내놓도록 자극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한편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은 코로나19의 영향을 반영해 올해 한국의 GDP 성장률 전망치를 1.9%로 재차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JP모건은 코로나19의 확산과 미국을 포함한 각국의 성장률 전망 내림세를 반영할 때 1분기 타격 이후 한국의 경제 회복은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서울 서초구 신반포 15차 재건축 사업이 삼성물산과 대림산업, 호반건설 등 3파전으로 굳어질 전망입니다. 현재 180가구를 641가구로 탈바꿈하는 이 사업장은 당초 대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했습니다. 하지만 대우건설이 설계 변경을 이유로 공사비 500억 원가량을 늘려달라고 요구하며 갈등이 불거졌는데요. 이에 조합은 대우건설의 시공사 지위를 박탈하고 새로운 사업자 찾기에 나선 겁니다. 지혜진 기자입니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신반포 15차 아파트. 재건축을 위해 이미 철거가 끝난 이 단지는 다음 달 새로운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조합에선 삼성물산과 대림산업, 호반산업 등 세 곳이 최종 입찰에 참가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그럼 회사별로 이제 그 본사에서 들어갈 건지 말 건지 결정을 하는 절차가 있어요. 내가 아는 바로는 세계 회사 다 최고 의사결정기구에서 참여 의사를 결정한 걸로 알고 있어요. 삼성물산은 주택사업 철수설까지 나올 정도로 정비사업 수주에 소극적이었지만 5년 만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 사업을 수주할 경우 인근 레미안 퍼스티지, 레미안 원베일리와 함께 레미안 브랜드타운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림산업 역시 이 사업을 수주할 경우 인근 아크로리버파크와 브랜드타운을 만들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을 다른 브랜드에 빼앗길 경우 한강변 입지인 아크로리버파크가 반쯤 가려지게 됩니다. 호반건설은 지난해 시공능력 평가 11호 도약한 만큼 그에 걸맞는 랜드마크 단지 조성이 절실한 상황. 지난달 서울 성북구 장이 15-1구역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수주한 데 이어 강남권 진입을 노리고 있습니다. 다만 변수는 당초 시공사. 대우건설은 조합의 공사비 500억 원을 증액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조합은 해당 요구가 부당하다며 받아들이지 않고 시공사를 교체한다는 방침입니다. 지난 1월 20일 대우건설은 입찰 절차 진행 중지 가처분 소송 등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냈습니다. 서울경제TV 지혜진입니다. 대규모 손실을 부른 DLF 사태와 관련한 기관 제재가 어제 확정됐습니다. 금융위가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의 6개월의 업무 일부 정지안을 확정했죠. 우리금융 손태승 회장과 하나금융지주 함영주 회장에 대한 문책적 경고 조치도 조만간 통보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연임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소송을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손해는 얼마고 또 대응은 어떻게 할 예정인지 정순영 금융팀장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 팀장 나와 있습니까? 네, 정순영입니다. 예.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DLF 사태에 대한 제재가 일단 확정이 된 겁니다. 확정된 제재안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먼저 들어볼까요? 네, 금융위원회는 어제 정례회의를 열고 DLF 사태로 물의를 일으킨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한 기관 제재와 과태료 부과안을 확정했습니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의 영업 일부 정지안을 확정한 건데요. 금감원이 제재심의위원회를 통해 올린 검사 결과 조치안을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하나은행에는 과태료 167억 8천만 원을, 우리은행에는 과태료 197억 1천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금감원은 하나은행에 과태료 219억 원을, 우리은행에 221억 원을 부과하는 안을 내놨었는데 금융위가 일부 경감한 것입니다. 금감원장이 손태승 회장과 함영주 부회장에 대해 부과한 문책 경고 조치는 금감원이 은행 측에 조만간 별도 통지할 예정입니다. 금융위는 설명서 교부 의무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관련해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결과대로 금감원 원안을 일부 수정 의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일부 영업정지인데 얼마나 영업정지가 될지 궁금한데 은행은 영업 못하게 되면 손해가 막심해질 것 같은데 이 부분 경영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까? 두 은행의 영업 일부 정지 기간은 오늘부터 9월 4일까지 총 6개월입니다. 영업 일부 정지는 영업 인허가 또는 등록 취소, 영업 업무 전부 정지 다음으로 제재 수위가 높은 중징계인데요. 이 조치로 두 은행은 또 영업 일부 정지가 끝난 시점부터 3년 동안 신사업에 진출하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두 은행의 영업 일부 정지 조치에도 타격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미 DLF 사태로 판매할 수 있는 사모펀드가 크게 줄어든 상태이기 때문에
징계로 인한 수수료 이익 감소가 눈에 띌 정도는 아닐 거라는 분석입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서 팔린 사모펀드 판매 잔액은 DLF 사태가 불거지면서 꾸준히 감소해왔습니다. 우리은행 계좌수는 지난해 7월 15,856조에서 올해 1월 말 5,534조로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하나은행은 지난해 6월 15,966조에서 올해 1월 말 8,611조로 이미 반토막이 났습니다. 당국 제재에도 금전적 피해는 그렇게 크지 않아 보이는데 결국엔 신뢰도 문제인 것 같습니다. 신뢰도는 많이 타격이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DLF 사태 말고도 두 은행에게는 이보다 더 심각한 라임 사태가 남아있고 향후 중점 사업인 자산관리 비즈니스 운영에 있어서 소비자들의 신뢰가 크게 손상될 수 있다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라임 사태로 6개월 영업정지와 비슷한 수준의 제재가 또 결정이 된다면 단순한 금액 손실이 아닌 자산관리 영역에서 소비자 신뢰를 돌이키기 어려운 사태가 도래할 가능성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손 회장과 한 부회장의 연임에도 지금 제동이 걸린 셈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도를 보니까 소송을 통해서 정면 돌파한다 이런 얘기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론이 지금 굉장히 안 좋거든요. 연임이 순조롭게 진행될까 이 부분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는데 어떻게 진행될까요? 이 두 책임자에 대한 연임과 금융권 취업의 제한을 받는 문책 경고가 이미 금감원장 전결로 확정이 된 상태인데요. 통보 시점부터 제재 효력이 발효되기 때문에 손 회장과 한 부회장도 즉각 대응에 나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우리금융은 금융당국으로부터 공식 통보가 오는 대로 법적 절차에 들어갈 방침이지만 소송은 손 회장 개인이 진행한다는 입장입니다. 우리금융 조주총회가 열리는 25일 이전까지 중징계 결정의 효력이 정지되도록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본안 소송도 제기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법원이 주총 전에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 상관이 없겠지만 기각하면 연임은 사실상 무산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하나은행은 이번 결정에 대해 별도의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데요. 손 회장과 달리 상대적으로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김정태 하나금융회장의 임기가 내년 3월 주총까지여서 차기 회장 선출 작업은 올해 말쯤 진행될 전망입니다. 손 회장의 행보를 지켜보면서 역시 개인 자격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소 기간이 90일 이내이기 때문에 이 기간 안에는 소송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차를 두고 소송을 지금 하거나 좀 이제 보겠다라는 부분으로 이해가 가는데 이게 연임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분들한테는 근데 이거 무리하게 추진하다 보면은 금융당국과 마찰을 빚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금융당국과 행정소송은 일종의 전면전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경영에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손 회장은 행정소송과는 별도로 당국과의 갈등 완화를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외환 파생 상품 키코와 관련해 6개 은행 중 유일하게 우리은행만 배상을 결정하는 것도 이 같은 포석을 깔아둔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한 부회장 역시 차기 회장직 도전을 위해서는 DLF 리스크를 해소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소송 여부와 상관없이 손 회장의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회장직 승계를 위한 여론 형성에 신경 쓸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이 두 사람에 대한 유고 상황 발생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 파장이 꽤 클 것으로 보이는데요. 유고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우리금융과 하나금융의 경영은 물론 사업 추진에도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주사 전환 2년차를 맞은 우리금융은 대형증권, 보험사 M&A와 자회사 자녀 지분 인수 등 경영 목표를 세우고 사업 추진에 의욕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 저금리와 코로나19 여파로 상황이 안 좋아진 데다 완전 민영화를 위한 주가 부양에도 힘써야 되기 때문에 매우 민감한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금융 역시 더K손해보험 지분 인수와 함께 디지털 전환과 비은행 수익 강화 등의 과제가 산적해 있어서 만약에 사태가 발생한다면 심각한 타격과 함께 혼란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이번 제재 결정으로 인한 두 금융지주의 손해는 크지 않겠지만 은행과 두 책임자 모두 고객들의 신뢰도 면에서는 큰 손실을 보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과연 두 은행의 앞날이 어떻게 흘러갈지 관심 있게 지켜보고 저희도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영 금융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른바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타다는 사업을 접어야 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혁신산업 육성에 찬물을 끼얹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법원의 무죄 판결로 기사회생했던 타다 서비스.
결국 국회에 발목이 잡혔습니다. 국회에서 타다금지법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미래통합당은 타다금지법에 찬성하기로 당론을 정했습니다. 통과되면 타다는 1년 6개월 뒤 사업을 접거나 영업 방식을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스타트업계는 혁신산업 육성을 저해하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신산업 육성에 대한 투자는 위축되고 결국 창업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지적입니다. 혁신산업 창출은 국가 경쟁력과 맞닿아 있는데 4차 산업혁명 시대 글로벌 경쟁에 뒤처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국민들의 선택권이 박탈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또한 국민의 편익보다는 총선을 앞두고 25만 대에 달하는 택시표를 의식했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재용 대표는 어제 법사위 통과 후 정부와 국회가 죽었다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국회 통과 시 타다 서비스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신용카드를 통한 전자상거래 결제 금액이 편의점 등 종합 소매점에서 결제한 금액을 처음으로 추월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9년 중 지급 결제의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하루 평균 카드 사용액은 2조 5천억 원으로 1년 전보다 5.8%가 늘었습니다. 이 중 신용카드 사용액은 2조 원으로 5.7%가 늘었고 개인 신용카드만 보면 7% 증가한 1조 5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개인 신용카드 사용 실적을 살펴보면 지난해 온라인 쇼핑 등 전자상거래 및 통신 판매 규모는 2,560억 원을 기록해 종합 소매 규모인 2,24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전체 카드 사용액 가운데 신용카드 비중은 78.5%, 체크카드는 21.3%를 기록했습니다. 하루 평균 결제 건수는 신용카드가 4,020만 건, 체크카드는 2,410만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은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예정 가격을 이달 중순쯤 공개하고 의견 청취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보유세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보여 다주택자와 고가 아파트 보유자들에겐 또 하나의 핵폭탄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국토부는 지난해 말 공개한 2020년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 방안에서 9억 원 초과 고가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현행보다 크게 높이겠다고 사전 예고한 상태입니다. 전문가들은 고가 아파트가 많은 서울을 중심으로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게 되면 보유세 부담에 매물을 내놓는 집주인들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계가 고용노동부에 고용유지지원금 한도를 확대해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을 도와달라고 건의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회의실에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과의 간담회를 열고 코로나19로 인한 중소기업의 애로 실태를 전달했습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코로나19로 경제활동 자체가 위축돼 업종 불문 중소기업의 피해가 매우 크고 이로 인한 피해가 고스란히 근로자에게 갈 수 있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간담회에서 중소기업계는 이 장관에게 고용유지 지원금을 현행 75%에서 중소기업 90%, 중견기업 80%로 개선해달라는 요청을 전달했습니다. 뉴욕을 상징하는 노란색 택시들도 코로나 바이러스의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미국에서 발병 소식이 전해지는 가운데 뉴욕의 택시기사들은 손님들이 타고 내릴 때마다 승객과 운전사 구역을 소독하고 있습니다. 20년 경력의 한 뉴욕 택시기사는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승차할 때마다 택시를 청소한다며 코로나 바이러스 뉴스가 처음 알려진 이후 매출이 50% 감소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뉴욕 택시기사는 9.11 테러 이후에도 이렇게 나쁘지는 않았다며 몇 시간이나 빙빙 돌아도 사람이 없다. 아예 나오질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뉴욕시의 가장 잘 알려진 상징 중 하나인 노란색 택시는 우버 등 새로운 차량 공유 서비스가 등장한 이후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이 가운데 코로나 사태로 손님이 급감하면서 그 가치가 폭락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습니다. 코로나19를 이유로 한국인 입국을 막는 나라에 호주가 추가됐습니다. 모리슨 호주 총리는 코로나19 유입을 차단하고자 한국에서 오는 외국인에 대해 입국을 금지한다고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모리슨 총리는 또 중국 본토와 이란으로부터 도착한 외국인의 입국 금지 조처를 연장했습니다. 그러나 이탈리아에 대해서는 입국을 금지하지 않고 도착 때 검역 절차를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모리슨 총리는 한국으로부터 도착하는 입국자가
이탈리아발 외국인의 5배나 되기 때문에 한국이 더 위험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주 차원의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현지 시간으로 4일 세크라멘토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사망자 발생에 따른 비상사태를 선포한다고 밝혔습니다. 주 차원의 비상사태 선포는 지난달 29일 워싱턴주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앞서 캘리포니아주 보건당국은 캘리포니아에서 최초로 코로나19 사망자가 나왔다고 발표했습니다. 사망자는 건강 상태가 양호했던 노인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섬 주지사는 유가족과 친지들에게 조의를 보낸다는 성명을 냈습니다. 모리요시로 도쿄올림픽 조직위원장은 코로나 바이러스 발생에 대한 우려가 깊어지면서 올림픽이 취소될 수 있다는 추측을 일축하며 그것은 선택이 아니라고 선언했습니다. 모리 위원장은 현지 시간으로 4일 열린 브리핑에서 취소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전혀 이 문제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주최 측이 올림픽의 변화를 언제 결정할 수 있냐는 질문에 나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다면서도 도쿄올림픽은 예정대로 열릴 것이라고 자신감을 나타냈습니다. 개막일이 약 5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제올림픽위원회 IOC도 도쿄올림픽 지지를 재차 강조했습니다.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은 최근 이사회 직후 기자회견에서 도쿄올림픽의 취소나 연기라는 단어는 논의되지 않았다며 추측의 불길에 기름을 붓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국제 행사와 회의 등이 연기되거나 취소되는 가운데 가상 공간이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제네바 국제 모터쇼 사무국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전격 취소된 올해 모터쇼를 온라인 행사로 대체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2일 열린 온라인 모터쇼는 기자 간담회와 참여 기업들의 신차 소개까지 모두 디지털 라이브로 진행했습니다. 초유의 온라인 모터쇼를 경험한 한 완성차 브랜드 관계자는 주최 측이 좋은 결정을 내렸다며 모터쇼를 기대한 관람객들에게 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잠재적인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도 차단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스 레스보스 섬에 난민 수가 급증하면서 대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터키가 그간의 난민 수용 방침을 바꿔 난민들이 그리스로 들어갈 수 있도록 국경을 개방하면서 2만 명 가까운 난민이 몰려들었습니다. 붐비는 난민 캠프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이 섬의 일부 주민들은 주요 도로를 봉쇄하고 전초기지를 세우는가 하면 새로 도착한 사람들의 상륙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레스보스 섬에는 약 8만 6천 명의 인구가 살고 있는데 현지 시간으로 4일 기준 난민 수가 약 19,400명에 달합니다. 난민촌에 식량 등 자원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 충돌 사건도 자주 발생해 지역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김단비입니다. 내일 아침도 반짝 꽃샘 추위는 계속됩니다. 서울과 광주, 대구의 아침 기온 영하 2도, 대전 영하 3도, 강릉은 영하 1도까지 내려가며 춥겠고요. 해안을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를 더욱 끌어내려 춥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9도, 대전과 강릉 11도, 대구와 광주 13도로 일교차가 다소 크겠습니다. 내일도 전국 하늘은 맑겠지만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가 예상되는데요. 큰 일교차에 공기까지 탁해서 자칫 감기에 걸리기 쉽습니다. 체온 유지와 동시에 호흡기 보호에도 각별히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서해상에서 다가오는 고기압의 영향을 차차 받다가 그 가장자리에 들며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의 아침 기온 춘천 영하 5도, 청주 영하 2도로 춥겠습니다. 낮 기온은 10도 안팎으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동해안 속초와 울진은 아침 기온 0도에서 시작해 낮 기온은 1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부지방 전라 서해안에는 시속 10에서 14m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도 물결이 최고 5m로 매우 거세게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들은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낮부터 기온이 올라 주말 동안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다만 토요일에 남부지방에는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유난히 쌀쌀했던 오늘은 만물이 겨울잠에서 깨어난다는 경칩이라고 합니다. 요즘 코로나의 시선이 맞춰져 있다 보니 경칩인 것도 잊으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자, 우리는 멈춰 있는 것 같았지만 꽃들도 피어나고 있었고 겨울도 이렇게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코로나도 이렇게 언제 그랬냐는 듯 지나가길 바라봅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